종로의 한 법률사무소. 두꺼운 방음 유리문 밖에서는 중년 남성이 불그락푸락한 얼굴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유리를 넘어오는 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앉아있는 74세의 노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재산 기부 약정서라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노인은 떨림 없는 손으로 만년필을 꽉 쥘 채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각, 사각. 펜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마지막 재산, 낡았지만 따뜻했던 그 아파트 한 채가 영영 남의 손으로, 아니 이름 모를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상철, 올해로 74입니다.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수학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그는 평생을 분필가루 마시며 꼬장꼬장하게 살아온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를 위양으로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상철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은 그저 자식들 잘 사는 것 하나 보는 재미,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상철은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알아주는 단벌 신사였습니다. 낡은 양복 소매가 해지면 안으로 꿰매 입었고, 구두굽이 다르면 몇 번이나 덧대어 신었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2겹씩 껴입고 거실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떨이로 사올 때면 미안한 마음에 밥을 2그릇씩 비우며 허허 웃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아등바등 이악 물고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향했습니다. 똑똑했던 장남 기훈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적금을 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수진이가 시집갈 때는 남부럽지 않게 혼수를 해주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전부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은 것이라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연식이 30년 된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교직원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이 모여 노후 자금이니 요양원 비용이니 하며 한숨을 쉴 때도 그는 속으로 든든해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으면 그게 최고의 노후 대비지, 우리 기훈이가 어떤 놈인데.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찾아와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씁쓸하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상철 할아버지의 삶은 겉보기엔 평온한 황혼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 가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서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 고독을 지우려 하던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외로운 아버지였죠.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토록 자식밖에 모르던 평범한 아버지를 법률사무소로 이끌어 마지막 남은 기댈 곳마저 기부하게 만든 것일까요? 왜 그는 자신의 피부치인 아들을 굳게 닫힌 문 밖에 세워둔 채 그토록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은 불과 1년 전 상철 할아버지가 가벼운 빙판길 낙상 사고를 당하던 그 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줄 귤 한 박스를 사러 집 앞 슈퍼에 들렀다가 그늘진 언덕길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기우뚱하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들에게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이라 불립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상철 할아버지는 몇 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받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한 채 병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고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온 교사 출신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장남 기훈이가 헐레벌떡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땀에 젖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최고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기훈이는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울려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잠시만요. 네, 김 팀장님. 제가 지금 병원이라서요. 그 프로젝트 건은 내일 아침에 바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아들은 상철 할아버지의 침대 곁에 서서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말라 비틀어진 입술을 겨우 떼며 물 좀 타오 라고 속삭였지만 아들은 통화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곁에 서 있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오히려 집에 홀로 남아있을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침대 밑에 놓인 소변 주머니를 향하자마자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다가서지 않은 채 문간 근처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계속 와 있어야 하는데 애들 학원 픽업도 있고 그 사람 회사 일도 너무 바빠서요. 일단 전문 간병인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그 말 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이 자신들의 일상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로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언뜻 스쳐 지나간 곤혹스러움과 귀찮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치가 없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늙을수록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눈빛 하나에 담긴 속마음이 서글플 정도로 더 또렷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 바쁜데 뭐하러 왔냐? 난 괜찮다. 병원에 간호사들도 많으니 너희는 네 생활 해라. 상철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늙은 아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진짜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안도하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했고 아들은 그럼 저희 일단 가볼게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라며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병실에 다시 찾아온 정적. 옆 침대의 다른 환자는 자식들이 곁에서 밥을 떠먹여주고 발을 주물러주는 소리가 커튼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깊은 곳,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며 지어올린 마음의 성벽 어딘가에 가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간병인을 둔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5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간병비는 고스란히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돈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내 병실 밖 복도에서 통화하는 아들 기훈이의 한숨소리가 상철 할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간병비는 네가 먼저 결제하면 안 될까?
우리 차 할부금 나가는 달이라서. 그래, 다음 달엔 내가 낼게. 그 통화를 엿들은 날 상철 할아버지는 식판에 나온 미역국을 반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들인데 이제 나는 저 녀석들에게 매달 청산해야 하는 청구서가 돼버렸구나. 그 서글픈 깨달음은 골절된 뼈보다 더 깊숙이 상철 할아버지를 찔렀습니다. 그 무렵 상철 할아버지의 옆 침대에 78세 최영감이 새로 입원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다는 최영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간호사들에게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 상무야. 이번에 병원비도 몽땅 지가 낸다지 뭐야. 하지만 입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최영감을 찾아오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주일에 한 번 퀵 서비스로 갈아입을 속옷과 두유 한 박스가 배달되어 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등이 끝난 캄캄한 병실에서 최영감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강 선생, 자식 너무 믿지 마쇼. 내 새끼들 어릴 때 똥 기저귀 갈아주며 키웠어도 늙고 병들면 다 소용없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그거 옛말 치고 틀린 거 하나도 없시다. 늙은이는 그저 내 손에 쥔 돈줄, 그게 최고 효자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핏줄이 최고라며 반박했을 상철 할아버지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영감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처량하게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보행기를 짚어야만 겨우 걸음을 뗄 수 있는 상태,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들 기훈이 내외와 딸 수진이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는 시어머니가 관절염 수술하셔서 다음 달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잖아. 내가 아빠까지 모시는 건 정말 무리야.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모시래. 근데 우리 집도 지금 애엄마가 직장 복귀 문제로 예민해서 아버지가 와 계시면 서로 불편할 텐데. 아들 기훈이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요즘은 시설 좋은 요양병원도 많잖아요. 물리치료도 매일 받을 수 있고 식사도 영양사들이 다 챙겨주고요. 그게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요? 요양병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상철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 세대에게 요양병원이란 자식에게 버림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됐어! 요양병원은 무슨 놈의 요양병원이야! 나 내 집으로 갈 거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불호령에 자식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깨어 계셨어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내 연금 나오는 걸로 방문 요양 보호사 부르면 돼. 너희들한테 손 벌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고 너희들 살 길이나 잘 살아라. 큰 소리를 쳤지만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라는 말을 내심 기대했던 늙은 아비의 애처로운 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철 할아버지가 내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기훈이와 며느리의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도하는 표정,
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그 차가운 표정들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쓸쓸히 텅 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32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가 상철 할아버지의 구분등을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있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그저 낡고 덩치 큰 콘크리트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상철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 나온 58세 방문 요양보호사 이 여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여사는 싹싹한 성격이었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상철 할아버지의 굳은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낯선 이의 손길에 몸을 맡기는 것이 처음엔 몹시도 멋졌고 쑥스러웠지만 생리적인 불편함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3시간 이 여사가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오후 1시가 되면 집안에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무서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보행기의 의지에 힘겹게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바닥에 끌리는 바퀴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 여사가 차려놓고 간 식은 반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으며 상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남인 저 요양보호사는 돈을 주니 매일 와서 내 수발을 트는구나.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안부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퇴원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울리던 기훈이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주말 전화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네, 저희도 잘 지내요. 끊을게요. 나는 1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건조한 대화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뚜뚜 하는 신호음만 멍하니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아들 기훈이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까지 데리고 온 터라 상철 할아버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단지 입구에 보니까 재건축 조합 설립한다고 플래카드 크게 붙었더라고요. 추진위원회도 꾸려진 모양이던데 집값 좀 오르겠어요. 기훈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이 동네가 학군도 괜찮고 역세권이라 재건축만 되면 최소 2배는 뛸 텐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명의를 미리 제 쪽으로 넘기시는 건 어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상철 할아버지는 과일 포크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늙고 병든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눈앞에 어른거리는 부동산과 재산에 대한 계산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술 더 떴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면 청소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기울 씨가 이번에 차장 달면서 강남 쪽으로 이사를 좀 가볼까 하는데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해서요. 차라리 이 집을 전세 주시거나 파시고 그 돈으로 저희 이사할 때 보태주시면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게요. 그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모시고 살겠다는 그 달콤한 말. 불과 몇 달 전 병실에서는 시어머니 핑계, 아내 직장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했던 자식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목돈이 필요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합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새 집을 장만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상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최영감이 했던 말이 귓전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늙은이는 그저 내 손에 쥔 돈줄, 그게 최고 효자요. 아들과 며느리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팍팍한 서울 하늘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하고 이기적인 현대의 자식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철 할아버지는 더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늙고 병든 부모가 마주해야 하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됐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다. 집 걱정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 궁리해라. 상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거절당한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찰나의 실망감과 불만이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겨진 거실. 상철 할아버지는 베란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상철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보행기를 끌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 내 벤치로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찼지만 텅 빈 거실의 정막보다는 나았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옆자리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강 선생, 오랜만이네. 다리는 좀 어때? 얼굴이 영 상했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2세 김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상철 할아버지가 평소 존경하던 교육계 선배이자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교장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옷차림이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평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지만 그날따라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와 재건축과 집 핑계를 대며 합치자고 했던 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식들의 계산적인 눈빛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던 김 교장 할아버지는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그건 기훈이가 특별히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돈 앞에선 핏줄도 흔들리는 게 당연한 사람의 본성일 뿐이지. 오히려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도록 여지를 준 우리 노인네들 잘못도 커. 상철 할아버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니 처음에는 그 말이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 교장 할아버지의 이어지는 말은 상철 할아버지의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잘 들어보게. 부모가 가진 마지막 재산은 우리 노후의 생명줄이기도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해주는 마지막 방패이기도 해. 부모들은 흔히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거야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얘기지. 다 큰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바쳐가며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덩어리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김 교장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주머니에 집문서와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명절마다 찾아와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 하지만 그 돈이 자식 주머니로 넘어가는 순간 나는 그저 눈치 보며 밥을 얻어먹는 늙은이가 되는 거네. 기훈이를 탓할 게 아니야. 강 선생이 끝까지 이 집을 쥐고 있어야 기훈이도 자식된 도리를 잃지 않고 겉으로라도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라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그럼 끝까지 내 돈은 내가 쥐고
내 힘으로 간병인 쓰고 요양원 가야 해. 그게 진짜 자식 사랑하는 길이야. 그 뼈 때리는 진실 앞에서 상철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재산을 쥐고 끝까지 자립해라. 그 말은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어왔던 상철 할아버지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아들이 유학 갈 때, 딸이 시집 갈 때 무리해서 돈을 쥐어주지 않고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당당하게 내 돈으로 특시를 쓰고 간병인을 불렀더라면, 아들 내외가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로 눈치를 보거나 며느리가 요양병원 카드를 꺼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만든 것은 노후 준비도 없이 맹목적인 희생만 해온 상철 할아버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는 상철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흐릿했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서글픈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할아버지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이불더미 아래 숨겨두었던 낡은 목재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상자 안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힌 아파트 등기 권리증, 이른바 집문서와 오래된 가족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거친 손가락으로 집문서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또 닦았고, 어린 기훈이와 수진이는 새집이라며 안방과 거실을 술래잡기 하듯 뛰어다녔습니다. 평생 분필가루를 마시며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이룩한 상철 할아버지 인생의 결정체였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앳된 자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기훈이를 자랑식을 께 안아주던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입장하던 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기훈아, 수진아. 상철 할아버지는 빈 방에서 홀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비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짜 사랑은 이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구나. 내 끝을 내 스스로 온전히 책임져서 너희들을 돈 앞에서 흔들리는 괴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부모 노릇이구나. 결심이 서자 상철 할아버지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방문 요양보호사 이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내가 사비로 돈을 더 드릴 테니 오늘부터는 오후 5시까지 있어줄 수 있겠소? 밥도 같이 먹고 산책할 때 휠체어도 좀 밀어주면 좋겠는데. 이 여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자 눈치를 볼 필요도 서운해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뒤 상철 할아버지는 콜택시를 불러 종로에 있는 대형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자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접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상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게 남은 거라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이 집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싶소.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고, 혹시라도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 집을 담보로 나오는 연금으로 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충당하고 싶소. 그리고 내가 눈을 감으면 남은 재산은 모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되게 해주시오.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 대용 신탁과 조건부 재산 기부 약정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살아서는 자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고 죽어서는 뜻깊은 곳에 재산을 환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칠판을 등지고 섰던 교육자로서 상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과 가치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상철 할아버지는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 굽은 허리를 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전야는 고요한 법입니다. 법률사무소에 다녀온 며칠 뒤 상철 할아버지의 아파트에 예고도 없이 큰아들 기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기훈이의 손에는 상철 할아버지 앞으로 배달된 법률사무소의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이 살짝 찢어진 것으로 보아 이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기훈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재산 기부 신탁이라뇨. 아버지가 왜 남의 재단에 집을 줍니까? 저랑 수진이는요? 저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핏대가 선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돈 앞에서 이성을 잃고 부릅뜬 자식의 두 눈을 마주하니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기훈은 핏발선 눈으로 우편물을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소에 점잖던 대기업 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앞에 큰 돈을 놓치게 생겨 다급해진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망 나신 거 아니죠? 저희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을 왜 쌤판 모르는 남들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겁니까? 제 애들, 아버지 손주들 커가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서울에서 저희 월급만으로 어떻게 버티는지 아시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쏟아지는 원망을 들으며 상철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식은 보리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기훈아. 상철 할아버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기훈은 흠칫하며 소파 끝에 엉거주춤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나쁜 아들이라서 혹은 며느리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나라도 네 입장이었으면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게다. 상철 할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훈아, 병원에서 네 처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리고 지난번 이 집을 팔고 강남으로 합치자고 했을 때 네 표정이 어땠는지 아비가 못 본 줄 아느냐? 기훈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 늙고 병든 부모를 수발드는 건 누구에게나 무섭고 벅찬 일이다.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만약 내가 이 집을 팔아 네게 주고 너희 집에 얹혀 사게 된다면 처음 몇 달은 고맙다며 잘 모시겠지. 하지만 내 병이 깊어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날이 오면 나는 너희 부부의 일상을 망치는 거대한 짐짝이 될 거다. 너희 부부는 나 때문에 매일 다투게 될 거고 나는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비참한 늙은이가 되겠지. 아버지, 그런 끔찍한 말씀을... 기훈이 말을 자르려 했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은 내 생명줄이자 우리 부자의 연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다. 내가 이 집을 쥐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내 간경비를 내고 요양원비를 내야 너희도 나를 보러 올 때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거다. 자식의 효심은 부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지켜지는 법이다. 나는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너를 끝까지 내 아들로 남겨두기 위해 이 결정을 한 거다. 상철 할아버지의 담담하지만 뼈아픈 진실 앞에 기훈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에 쥘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수억 원의 재산이 날아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기훈의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끝까지 아버지 고집대로만 하시겠다는 거군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기훈은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무서운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고 집안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과 의절할 각오까지 하고 내쫓으신 아버지, 기훈의 가슴이 짠했지만 그의 현실은 더 아팠습니다. 그는 떨림 없는 굳은 손으로 만년필을 꽉 쥔 채 재산 기부 및 유언 대용 신탁 약정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각, 사각, 강상철. 마지막 글자에 마침표를 찍고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상철 할아버지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깊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물주로만 살아왔던 그가 74이라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립한 인간 강상철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유리문을 열고 나오자 아들 기훈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한 번 원망스럽게 쳐다보고는 획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넓은 어깨가 어쩐지 초라하고 무거워 보여 상철 할아버지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그는 끝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를 부르면 결국 둘 다 영원히 돈이라는 괴물의 노예로 남게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에 도장을 찍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졌습니다. 신탁 계약에 따라 상철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아파트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신탁된 재산에서 매달 정해진 병원비와 간병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마쳤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인 이 여사에게도 정당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하루 종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억지로 난 괜찮다며 소가리를 할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밥을 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식보다 낫다는 노인정의 씁쓸한 농담이 상철 할아버지에게는 오히려 든든한 안도감을 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노후를 내 돈으로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굽었던 상철 할아버지의 어깨를 다시 곧게 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 기훈이는 그날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상철 할아버지 역시 먼저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니 섭섭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상철 할아버지의 75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요하던 현관문 초인종이 울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기훈이 내외와 훌쩍 큰 손주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기훈이의 손에는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거실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는 내내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재건축이나 대출, 집 명의 같은 피곤하고 날선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재산에 눈독 들이며 요양병원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았고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어가는 아버지가 식사는 잘하시는지 발이 통증은 좀 덜하신지 묻는 아주 건조하지만 진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쥐고 있는 재산이 자식의 효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를 이기적인 계산 관계로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에게서 더 이상 빼낼 단물도 물려받을 재산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비로소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저 늙고 연약해진 온전한 아버지 그 자체로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비단 종로의 어느 깐깐한 노인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시리고도 명확한 인생의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다면 우리는 왜 져줍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나 재건축을 앞둔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덜 먹고 덜 입으며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업척스러운 세월이었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철 할아버지의 뼈아픈 깨달음처럼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내 손에 준 마지막 재산이 곧 내 노후의 존엄이자 가족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 자식들에게 병원비와 생활비를 손벌려야 하는 순간, 아무리 애틋했던 가족애라도 현실의 무게 앞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어느새 눈치를 보며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간병비를 댈 수 있는 든든한 주머니, 그것을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을 돈이라는 잔인한 시험대에 올리지 않고 끝까지 선량한 내 아들, 딸로 지켜내는 가장 현명하고도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또한 늙으면 자식 덕 본다는 오래된 환상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치열한 세상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좁은 어깨에 내 병수발이라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며 서로의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차라리 내 자본으로 당당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 앞에서는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당당했던 부모라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하게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늙어가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 노후의 청사진을 내 손으로 직접 그려보셔야 합니다. 상철 할아버지처럼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 매달 생활비와 간병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계산이나 결정에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지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우리네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를 닮아 쉼없이 헌신해온 바로 우리 자신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남은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자격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쑥스럽고 어색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나중에 아프게 되면 서로 침되지 않게 이렇게 준비해보자며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나온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당신의 눈부시게 평온한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상철 할아버지의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9부작으로 완결되었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완성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